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연을 가지게 되어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았네요.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고 그 고통으로 인해 아직도 심리치료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쉽게 아픔이 지워지지 않네요. 세월이 지나면서 잊힐까 지금은 살던 곳을 떠나 지방으로 이사를 내려와 있습니다. 자연을 보고 있으면 그나마 숨을 트이는 것 같은데 가끔 그를 닮은 남자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 날이면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공황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잊으면 좋겠지만 어쩌면 나에게는 유일한 피부치였을 사람을 잃고 가장 사랑하고 믿고 싶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니 마음의 병이 쉽게 잊히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은 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사연을 공개하려면 저의 성장 배경을 소개해야 할 것 같아 간단하게 어릴 때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갓난아기 때 일반 가정에 입양된 입양아였습니다. 제가 8살 때까지는 키워주시는 부모님이 당연히 친부모님이신 줄 알고 컸고요. 물론 그만큼 사랑 또한 듬뿍 받으며 컸습니다. 저를 부모님은 물론 할머니 또한 정말 많이 예뻐해 주셨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괜한 투정을 부려도 할머니는 귀엽다고 엉덩이를 토닥여 주셨기에 제가 입양하려는 생각을 못하고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7살 때 첫째 동생이 태어나고 저의 모든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엄마가 어린 남동생을 병원에서 안고 와서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귀엽던지 저는 바로 달려가서 포대기에 쌓여있는 동생의 볼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제 손목을 휘어잡으며 떨어지라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어린 동생은 큰 소리에 놀라서 울고 엄마 아빠는 할머니에게 애한테 왜 그러냐고 타박을 하셨죠. 저는 그때까지 아기가 너무 작고 약해서 내가 실수할까봐 그러나 보다 하고 아기 근처에 안 갔던 기억이 있어요. 동생을 안고 싶을 때마다 아빠한테 안겨 아기 만져보고 싶다고 투정을 부리면 아빠 손에 이끌려 겨우 동생의 손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1년 후 이번에는 엄마 아빠에게 또 딸이 생겼습니다. 연년생으로 아들과 딸이 한꺼번에 생긴 거였어요. 이제 동생이 저에게 둘이나 갑자기 생긴 상황이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러웠죠. 또 만질 수 없는 애가 또 생겼으니까요. 엄마 아빠도 애 셋을 봐야 하니 부담스러우셨을까요? 그때까지 제 편을 들어주었던 엄마 아빠의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저는 8살이었으니 당연했지만 너는 스스로 네 일을 해야지, 동생을 네가 봐야지 하는 요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드디어 동생들을 만질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신이 나서 알겠다고 잘 볼 수 있다 하면서 동생들과 놀아주었어요. 평생 혼자 살다가 남동생, 여동생이 생기니 너무 좋기도 했고 동생들이 너무 귀여웠거든요. 기저귀도 갈아보고 이유식도 먹여보고 같이 목욕도 하고 그때까지는 제 친동생이라서 제가 돌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동생들과 신이 나게 놀고 있는데 할머니가 집으로 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저를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할머니의 말이 방문 밖으로 새어나오더군요. 아니, 왜 쟤는 아직도 여기에 두는 거냐? 첫째 낳으면 바로 다시 보낸다고 하지 않았어? 이제 둘째까지 있는데 언제까지 거두고 살 거야? 당장 내보내. 애 셋을 어떻게 보려고 하냐? 너희 형편에 애 셋을 어떻게 키워? 어머니, 그래도 이제껏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어떻게 친자식 생겼다고 바로 파양을 합니까? 그래도 애들 잘 돌보고 말도 잘 들어요, 이제. 그 말은 그만하세요. 아니, 너는 그렇게 물로 터져서 안 된다는 거야, 응? 처음부터 내가 쟤의 입양을 허락한 건 남의 자식 키우면 하늘이 감복해서 부부에게 애를 준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허락한 거다.
그런데 이제 친자식 둘이나 생겼는데 언제까지 저 애를 돌볼 거야? 제 역할이 끝났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 당장 돌려보내. 어머니, 제가 연년생을 한꺼번에 낳다 보니 애 둘을 한꺼번에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유라는 애들 돌보라고 시키면 되니까 그냥 두세요. 그럼 제 키우는 밥값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학교 다녀오면 애들 씻기고 밥 먹이고 하는 건 유라가 다 해요. 그냥 어린 보모 하나 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과 이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건 동생들을 돌보는 보모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어떻게든 다시 이 집의 가족이 되려면 저는 착실히 제 역할에 충실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는 저를 보내기 싫어서 할머니를 달래려고 그런 말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어린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죠. 저는 이곳에서 살기 위해 학교를 다녀오면 바로 애들을 돌봐야 했어요. 어차피 부모님이 맞벌이하니 동생을 돌보는 것은 당연했지만 제가 입양을 하는 것을 몰랐을 때와 아이들의 돌보는 느낌은 천지 차이가 되어버렸죠. 그전까지는 가족으로서 의무였다면 이제는 저에게 생존의 문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동생이 열이라도 나는 날이면 저는 손발이 덜덜 떨려왔어요. 제가 잘못해서 동생이 아픈 건 아닌지, 아이를 잘 못 본다고 저를 쫓아내지는 않는지 온갖 걱정이 저를 휘감았죠. 그렇게 세월이 가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빠가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시고 말았어요. 아빠가 일하시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는데 엔지니어로 일을 하셨던 아빠는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으셨어요. 어깨뼈가 심하게 다치시며 손을 높이 드실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엄마 혼자 저희 식구들 모두 먹여 살려야 할 상황이 되자 가장 먼저 눈에 가시덩어리인 제가 눈에 밟히셨나 봐요. 할머니가 온 식구를 불러 모으셨어요. 사실 저는 할머니가 무슨 말을 꺼내실지 대충 감이 왔어요. 저를 보실 때마다 언제부터인지 할머니는 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고 계셨거든요. 너희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이제 아범 너는 직장도 그만두었는데 어멈 너 혼자 벌어서 애들 먹여 키우고 또 병원비에 학원비에 다 어떻게 감당할래? 군입 하나라도 줄여야겠지 않니? 쟤 그만 보내라. 저만큼 키웠으면 하늘도 감복해서 놀랐겠다. 이제 보내도 원망 하나 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 말에 엄마 아빠는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이미 그 순간 저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었던 거죠. 순순히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제껏 이곳에 있었던 것도 다행이라 생각해야 했죠.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제 짐을 챙겨 들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책가방, 자잘한 학용품, 옷 몇 가지와 교복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생들은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제껏 친누나 친언니인 줄 알았던 제가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닌 사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집을 나가려는데 양쪽에 한 놈씩 붙어서 저를 붙들었습니다. 안 돼, 누나, 가지 마. 누나, 나 두고 가지 마. 누나 없으면 밥은 누가 줘? 응? 이제 누가 공부 알려줘. 나도 데려가. 같이 갈래. 언니, 가지 마. 할머니 미워. 왜 언니 쫓아내는 거야? 할머니가 나가. 언니 말고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나가. 언니랑 있을 거야. 언제나 집에서 동생들을 챙기는 것은 온전히 저의 몫이었기에 어쩌면 동생들에게는 저는 엄마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꼭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는 선택권이 없는데 동생들이 붙잡아도 남아있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동생들 하나씩 붙잡아 떼어놓아도 동생들은 꽉 붙어 제 다리에서 안 떨어졌습니다. 저는 꾹꾹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는 건 동생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곳에 남아있고 싶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앞으로 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3년만 이곳에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잠만 재워주세요. 다른 거 안 바랄게요. 학비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잠만 재워주세요. 동생들은 이제 할머니한테 붙어서 언니 누나 쫓아내지 말라고 울고불고 떼를 썼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울어대는 동생들을 보며 알겠다 하며 손을 내저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겨우 숨을 내뱉으며 안심을 했습니다.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곳에 있는 것이 더 나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누나가 이곳에 있으려면 동생들에게 이제 스스로 챙겨야 한다고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돌보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돈을 모아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일단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에 감사하면서 일하고 돌아와 저녁에는 동생들을 챙겼습니다. 아직은 동생들이 스스로 챙기는 것은 무리였던지 엄마는 처음에 제가 아르바이트에 늦으면 짜증을 자주 내셨어요. 그래도 늦게라도 동생들 숙제와 공부를 꼼꼼히 봐주시니 학원비 굳었다고 좋아 보이긴 하시더군요. 그렇게 3년을 보내고 저는 바로 대학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를 위해 아빠와 엄마가 등록금을 쥐어주셨습니다. 가끔은 들려서 밥을 먹고 가라고 말도 남기시면서요. 저는 두 분을 꽉 끌어안았어요. 그래도 전 아직 그분의 딸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버림받은 것 같아 서러웠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어요. 나중에 더 삶을 살아보고 알 수 있었지만 부모님도 저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남의 자식을 데려와 친자식처럼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집을 떠나고도 저는 열심히 살아야 했어요. 사회에 나오니 진짜 제가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꼭 제가 초저녁에 혼자 떠있는 샛별 같았어요. 허허벌판에 외롭게 서 있는 기분 같았습니다. 이를 꽉 물고 버티고 또 버티며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패션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버니 그나마 생활이 안정되고 이제 저도 행복이 찾아올 것 같았죠. 뛰어난 실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작은 성과를 내며 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런저런 생활을 하던 중 그 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급하게 저보고 출장을 다녀오라는 겁니다. 뉴욕으로 말입니다. 원래 제가 가야 할 출장이 아니었지만 담당자가 급성 장염이 걸리며 병원에 있다고 말했죠. 저는 급하게 제 짐도 못 챙기고 회사의 옷이 담긴 캐리어를 끌고 출장을 다녀와야 했어요. 너무 급하게 챙겨서 캐리어의 상태를 살필 겨를 없어서였을까요? 겨우 낑낑거리며 캐리어를 밀고 가는데 어떤 신사분이 다가와 도와줄까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이구, 바퀴가 고장나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디까지 가시나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가시면 되나요? 어휴,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무겁죠? 여성분이 혼자 들기 힘들겠어요. 남자분은 훤칠한 키에 다니엘 헤니를 뺨치게 이국적으로 생긴 젠틀맨이었어요. 외모도 호감이 갔지만 친절하기까지 해 호감이 안 갈 수가 있나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난감했거든요. 네, 택시 승강장까지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 물건이 들어있어요. 캐리어도 회사 비품이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서 고장이 난 줄 몰랐네요. 감사해서 어떻게 하죠? 남자는 저를 향해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매력적이던지 순간 심장이 콩닥였죠. 그랬군요. 저는 가방이 하도 크길래 이민 오시는 줄 알았어요. 회사 가방이셨군요. 이렇게 무거운데 여자 혼자 보내다니 너무하네요. 제가 아니었으면 큰일이었겠어요. 그는 택시 트렁크까지 가방을 친절하게 넣어주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남자에게 인사를 남기고 택시를 타서도 택시 뒷창으로 그를 힐끔거리면서 쳐다봤어요. 괜히 연락처라도 물어볼 걸 하는 아쉬움도 남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 직원들과 회사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러 들렀을 때였습니다. 한참 커피를 주문하고 있는데 뒤에서
하는 소리에 돌아보니 바로 그 남자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과 저를 한눈에 알아본 그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때는 정말 아주 잠깐이었으니까요. 저는 회사 직원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 이곳에서 다 뵙네요? 여기는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그렇게 보내놓고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만난 거 보니 우리 혹시 운명인가요? 우연히 반복되면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를 보고 씩 웃는 겁니다. 정말 이국적으로 생긴 또렷한 이목구비가 제 눈에 한눈에 들어왔죠. 사람이 이렇게 잘생겨도 되는 건지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그것도 그런데 저에게 우연히 반복되면 운명이라고 말을 하자 웃음이 나왔죠. 어머, 우연히 운명이 되려면 3번이 겹쳐야 한대요. 저희는 1번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거 어쩌죠? 아직 운명이 되지 못했네요. 제가 혹시 마음에 드세요? 그는 긴 목을 기다란 손가락으로 긁적이며 멋쩍게 웃더라고요. 아유, 전 그날 당신을 그렇게 보내서 너무 후회해서 방금 보고 너무 좋아했는데 저만 아쉬웠나 보네요. 겨우 생각한 말인데. 그럼 그 1번의 우연은 제가 운명으로 만들 테니까 우리 만나볼래요? 바로 앞에 잘생긴 얼굴로 고개를 내밀며 바라보는 남자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그는 너무 잘생겼고 젠틀한 매너를 가졌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날 바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혼자 오랫동안 홀로 지냈기에 누군가를 만나는 게 너무 설렜죠. 정말 그는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게 느껴졌어요. 만나면 그는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겁니다. 제가 얼굴에 뭐가 묻었냐고 물어보면 그는 웃으며 그냥 씩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냥 얼굴만 봐도 좋다고요. 그때는 그의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본다고 말입니다. 그는 미국 교포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에서 태어난 혼혈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졌나 봐요. 바로 아래로 2살 어린 여동생이 있다고 말도 해주었어요. 아버지는 그가 15살 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저에 대해 물어봐서 제가 입양하라는 말을 해주었어요. 어릴 때 있었던 일을 말하면 그는 손을 꽉 잡아주면서 자기와 함께하면 절대 그런 일 다시 겪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맞잡은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이제 외롭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와 만난 지 3달쯤 되었을까요? 그가 저와 결혼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유라야, 우리 결혼할까? 이렇게 너의 얼굴 보고 있는 것도 너무 좋은데 너와 매일 함께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전 그 사람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우물거렸죠. 그 사람을 사랑했지만 만난 지 3달도 안 되어 결혼을 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와 가족이 된다는 건 너무 설렜죠. 항상 진짜 가족을 가지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하자는 그의 말에 괜히 고민이 되더군요. 우리 만난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너무 이른 거 아닐까? 물론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지만 그래도 결혼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생각해보자. 내가 너를 빨리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그래. 자주 만나서 이렇게 얼굴 보는 건 좋은데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매일 너랑 얼굴 마주하고 싶은데 우리 결혼하자. 응? 내가 잘해줄게.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해줄게. 가족을 갖는 것에 확신이 서지 않아서였을까요? 저는 결국 그때는 그에게 결혼하겠다고 확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만난 지 3달 만에 결혼하는 것은 이른 것 같았어요. 주위의 동료에게 물어보니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만나 결혼하는 경우에는 딱 3번 보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아는 사람은 한 달 만에 결혼해서 10년 넘게 잘 살고 있다. 사람마다 케바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에게 바로 결혼하겠다고 못하는 게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지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를 믿어야 하지만 사람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저를 간절히 바라는 그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또한 쉽게 꺼낸 말이 아닐 테니까요. 저는 그와 만나서 결혼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우리 진짜 결혼하는 거지? 사랑해 유라야, 내가 정말 잘할게. 진짜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어. 나 정말 노력할 거야. 우리 그럼 결혼식은 언제 올릴까? 아니다. 결혼식이야 언제든 할 수 있으니 혼인신고부터 할까? 그는 그렇게도 저와 결혼하는 게 좋았던 걸까요? 저는 너무 앞서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정 좀 해. 일단 부모님들께 결혼 허락을 맡아야지. 아무리 둘이 하는 결혼이라도 부모님께 알리고 서로 인사하고 그래야 하잖아. 결혼식은 그 다음에 하는 거야.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후딱 치르는 결혼은 못하겠어.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뒤틀렸습니다. 그렇게도 저와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건지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직이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부모님 만나면 정말 바로 결혼하는 거야? 다른 말하기 없어. 그때 결혼을 미룬다고 하면 안 돼? 약속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알겠다고 미국에서 가족을 한국으로 부르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온다고 해서 그와 함께 공항까지 마중을 나가게 되었죠. 공항에서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고 저는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이 저의 얼굴을 보고는 표정이 굳더라고요. 정말 못 볼 것을 본 것처럼요. 심지어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그 순간은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정말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했죠. 그의 차로 호텔로 가는 내내 둘의 표정은 굳어 있으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는 정적이 넘쳐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거시더군요. 혹시 집은 어디 있나요? 부모님은 계시나요? 형제는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태어난 연도하고 생일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참 물어볼 질문이 많네. 저는 그래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어머님이 어렵게 물어보는 것 같아서 성실히 답을 해드렸습니다. 집은 지방이고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세요. 형제는 제 밑으로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둘이 있고 또 그때 그가 어머니께 화를 내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제가 다 전화로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만 물어보세요. 이 사람 불편하게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라야, 내가 다 말씀드렸어. 이제 그만 말해도 돼. 다시 차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당시에 가족 사이가 나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제가 불편할까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죠. 호텔로 내려다주고 돌아가는 길에도 그는 제 손을 꽉 잡고서 기분 나쁘진 않았는지 또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챙겨주는 게 고맙기만 했죠. 그렇게 가족이 모인 상견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를 몇 년 만에 뵙는 거였어요. 그동안 삶이 바쁘기도 했고 왠지 가족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두 분은 흔쾌히 저의 상견례에 와주시고 사위가 잘생겼다 하고 잘 살라고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남편이 정말 훤칠하게 잘생겼더라. 이놈 아빠 보고 자라서 얼굴만 보고 남편감 고른 거 아니지? 잘 살아. 그리고 불러줘서 고맙다. 저는 아빠를 꽉 껴안아드렸어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주 못 가서 너무 죄송해요. 정말 잘 살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빠는 제 손을 꽉 잡아주시며 토닥이셨습니다.
미안하다, 유라야. 그때는 정말 우리가 사는 게 팍팍해서 너의 마음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어. 너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먹고 사는 게 급급했다. 서운한 거 다 털어버려라. 저는 네라고 대답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상견례를 치르니 정말 이제 저도 그의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제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는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유라야,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거 일찍 혼인신고를 하면 어떨까? 조금 일찍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혼인신고하고 당당하게 법적 부부가 되자. 물론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겠지만 결혼식장도 잡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른 선택 같았어요. 그래도 그건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거 아닐까? 결혼식 후에 해도 늦지 않잖아. 천천히 하자. 일단 결혼식 준비하는 거에 집중했으면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 네가 나를 버리고 달아나 버릴까 봐 그래. 혼인신고 먼저 하자. 요즘 보면 혼인신고하고 먼저 살다가 나중에 결혼식 올리는 사람도 많던데. 우리도 그런 거로 생각하고 몇 달 후면 결혼식도 올리고 먼저 혼인신고해도 상관없잖아. 그의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부가 심심치 않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왠지 또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성급하게 결혼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혼인신고까지 그렇게 성급하다니요. 제가 한참 고민을 하니 그는 정말 안달복달을 하는 겁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먼저 되는 거라고요. 저는 그의 성화에 못 이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실을 부모님과 그의 가족에게는 알려야 할 것 같아 전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우가 질겁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왜 그러냐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상견례 전에도 저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으니 혼인신고도 환영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예비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앞 카페에 있으니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페로 갔습니다. 굳은 표정의 신우가 카페에 앉아 있었고요. 제가 앉자마자 예비 신우는 당장 이 미친 결혼을 그만두라고 하는 겁니다. 언니, 당장 이 미친 결혼 그만두세요. 그러다가 언니 정말 후회해요. 오빠가 왜 이 결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니를 사랑해서 하는 것 같아요?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저는 당황해서 말을 못하고 입을 뻥끗거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저렇게 말할 것까진 없잖아요. 그때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에게 다가와 저의 손을 와락 잡아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너 무슨 말이 그래? 유라에게 왜 결혼을 그만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유라를 사랑하지 그럼 안 그렇다는 말이야? 이런 말 할 거면 너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 그의 여동생은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더라고요. 내가 왜 오빠가 이 언니 만나는지 모를 것 같아? 오빠 아직도 그러는 거지? 아직도 안 고쳐진 거야? 그렇지. 오빠가 이 언니랑 결혼하는 거 제니퍼 때문이잖아. 그의 손이 예비 신우의 뺨을 날카롭게 지나쳐 갔습니다. 너무 놀라 손으로 입을 막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는 사이에 저는 그의 손에 이끌려 카페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끌려 차에 태워지면서 그에게 제니퍼에 관해 묻고 싶었지만 그의 얼굴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이끌려간 곳은 그의 집이었어요. 만남이 짧아서인지 지금까지 사귀면서 그의 집은 처음 가봤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이곳은 저희 신혼집이 될 곳이었죠. 그는 집에 오자마자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저를 품에 안고 온몸을 잘게 떨고 있었습니다. 미안. 난 정말 너를 놓치기 싫은데 이렇게 보기도 아까운데 우리 가족은 나의 결혼을 받아들이기 너무 싫은가 봐. 난 유라 너만 있으면 돼. 그럼 우리 가족도 버릴 수 있어.
내 옆에 있어 줄 거지? 저는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를 간절히 바라는 그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았어요. 저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세상 천지에 저에겐 그밖에 제 편이 없었으니까요. 알아. 나도 당신 마음 다 알아. 나도 당신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가족을 버린다고 하지 마. 혼자는 너무 외로워. 내가 직접 겪어봤잖아. 내일 당장 혼인신고하러 가자. 우리가 법적으로라도 이어져야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지. 오늘은 이곳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바로 가서 혼인신고하자. 알겠어. 내일 당장 하자. 당신이 원하면 나도 좋아. 그러니까 이제 동생한테 손찌검하지 마. 나 아까 너무 무서웠어. 그는 저를 꽉 끌어안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내일이면 그와 정말 부부가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뭉클해지더군요. 그동안의 걱정이 참 무색해졌습니다. 그렇게 그의 집에 하루를 보내게 되고 이제 우리의 신혼집이 될 집을 구경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안방의 옷장 문을 열었는데 하얀 웨딩드레스가 들어있었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순간 소름이 돋아올랐던 것 같아요. 옷장에 있는 웨딩드레스라 참 기묘하게 다가오잖아요. 누가 옷장에 웨딩드레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저는 드레스를 들고 가서 그의 앞에 내밀었어요. 이거 뭐야? 언제 이걸 준비한 거야? 혹시 내 거야? 이걸 왜 옷장에 넣어둔 거야? 혹시나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곳에 있으니 당연히 제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다가와서 저를 보며 싱긋 웃는 겁니다. 나의 신부를 위해 미리 준비했지. 너와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입어볼래? 참 잘 어울릴 거야. 너를 생각하면서 고른 드레스니까. 저는 다시 드레스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드레스가 유행이 지난 디자인이었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디자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 준비했다고 하니 순간 설레더군요. 이렇게 드레스를 준비할 정도로 저와 결혼을 원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저는 드레스를 가지고 가서 입어보기로 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드레스를 입고 살짝 치마를 들었는데 치맛단 끝 속치마에 갈색 얼룩이 보이는 겁니다. 치마를 들여 안쪽을 보니 핏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오래되어 갈색으로 변색된 핏자국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서 서둘러 방문을 걸어 잠가 버렸습니다. 그가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들었는지 문고리를 쥐고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제니퍼,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문 좀 열어봐. 제니퍼, 왜 문을 잠근 거야? 문 열어. 왜 문을 잠근 거냐고.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제 귓속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제니퍼라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은 분명 제니퍼라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온몸에 닭살이 올라오자 문 옆에 서랍장을 밀어 문 앞에 가져다 놓았죠. 그리고 침대 위에 벗어놓은 제 옷에서 핸드폰을 꺼내 예비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아직도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제니퍼를 찾고 있었죠. 여보세요? 저예요. 지금 그의 집인데 그가 저를 제니퍼라고 불러요. 도대체 제니퍼가 누구죠? 지금 그를 피해 안방에 혼자 있어요. 예비 신우가 길게 숨을 내쉬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니퍼는 오빠가 사랑한 첫사랑의 이름입니다. 둘은 8년을 사귀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어버려서 오빠가 아주 힘들어했어요. 당신하고 많이 닮았어요. 아니, 저도 처음 당신을 봤을 때는 당신이 혹시 제니퍼가 아닌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죠. 아무리 닮았다고 해도 사람을 착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닮아도 사람을 착각하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집에 웨딩드레스가 있던데 혹시 이것도 제니퍼의 드레스인가요? 혹시 당신은 자신이 쌍둥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나요? 제니퍼는 자신이 아기 때 한국에서 입양이 되었다고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 한국에 남아있다고 항상 말했습니다. 혼자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고요.
언젠가 당신을 만나러 한국으로 가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저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결국 그가 사랑한 건 제가 아닌 죽은 언니였던 거죠. 그때 그가 문을 밀어내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고리가 이미 망가져 헐렁거리더군요. 그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를 피해 뒷걸음쳤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어깨를 꽉 잡더군요. 제니퍼, 돌아왔구나. 드디어 나에게 다시 돌아왔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알아? 그때 정말 미안했어. 혹시 많이 아팠어? 너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용서해 줄 거지? 이미 그의 눈에는 저는 없었어요. 그의 앞에서 있는 것은 제니퍼인 저의 언니였습니다. 저를 껴안는 그를 밀쳤습니다. 나는 제니퍼가 아니야. 제대로 봐. 난 김유라라고. 당신이 말하는 제니퍼는 이미 죽었어. 이제껏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언니를 사랑해서 나를 좋아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순간 그의 얼굴이 뒤틀렸습니다. 그러더니 제 발밑에 무릎을 꿇으며 손을 싹싹 비는 겁니다. 아니야, 미안해 유라야.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봐. 내가 사랑하는 건 네가 맞아. 착각하지 않았어, 정말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원하는데. 저는 그 순간 그에게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뒤에서 저를 확 잡으면서 놓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포개져 바닥으로 꼬꾸라져 쓰러졌습니다. 그는 저를 위에서 짓누르며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나에게서 도망 못 가. 왜 나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도 제니퍼도 왜 날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사랑해줬는데. 미쳤어. 너는 미쳤어. 이게 사랑이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지. 언니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 드레스는 도대체 뭐냐고. 그는 저의 어깨를 강하게 짓누르며 저의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랑 결혼하기 싫다고 해서 영원한 나의 신부로 만들었지. 이제 네 차례야. 유라야, 나를 벗어날 생각하지 마. 저는 두 눈을 날카롭게 뜬 그를 보며 온몸을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그의 손은 목을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겠구나 하고 마지막 숨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현관문이 열리며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경찰들과 들이닥쳤습니다. 경찰들은 제 위에 있는 그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결국 그는 현행범으로 바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의 여동생에게 그 전에 언니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언니와 그는 고등학교에서 만난 사이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8년간 사귀었던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대학을 다녔던 몇 년을 제외하고 거의 곁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학 졸업 후 그와 다시 만난 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사교성이 뛰어나 주위에 사람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을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했나 봐요. 언니에게 사람들 가려서 만나라 잔소리를 하면 언니는 그것을 자신을 통제한다고 생각한 거죠. 언니가 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마다 그의 불만은 점점 커졌나 봐요. 둘 사이가 어긋날 때마다 그의 집착은 점점 커지고 이제 병적으로 언니를 간섭하고 통제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참다 못한 언니는 그에게 결국 이별을 고했습니다. 언니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는 결국 하지 말아야 했을 선택을 했습니다. 언니에게 수면제를 먹여 납치하고 드레스까지 곱게 입히고 둘만의 결혼식을 준비했다네요. 동생은 이미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을 하더군요. 잠에서 깨어난 언니는 자신의 모습에 소름 끼쳐하며 그와 크게 싸웠나 봐요. 그리고 집 밖으로 달아나는 언니를 차로 쫓아간 그는 언니를 차로 치워버렸습니다. 언니는 쇼크로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되었고 그는 놀라서 언니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갈비뼈가 부러져 폐를 깊게 찌르는 바람에 언니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언니의 장례를 치르고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과 집착 대상이 사라지며 심한 정신착란을 일으켰다는군요.
언니를 차로 치었지만 사고 후 살리려고 병원까지 이송까지 한 점을 생각해서 교도소가 아닌 정신병동에서 5년을 살고 출소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는 치료 후 평범하게 일상으로 돌아와 한국으로 출장차 왔다가 우연히 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언니랑 똑같이 생긴 저를 보고 제니퍼가 살아왔다고 전화를 했더랍니다. 가족들은 아니라고, 그 사람은 제니퍼의 쌍둥이 동생이 아니냐 하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때 그는 정신줄을 꽉 붙들었나 봐요. 그래서 걱정을 한시름 덜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치료가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그는 처음부터 캐리어를 이용해 저에게 접근했다고 했답니다. 한 달 정도 먼저 저를 지켜보면서 접근할 기회를 엿봤다고 했다더군요. 그 후에도 그는 저를 감시하고 통제 안에 넣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언니에게 보인 집착을 저에게도 보인 거죠. 결국 그가 처음부터 사랑한 건 제가 아닌 죽은 언니였던 겁니다. 저의 모습에서 언니를 보고 좋아하고 사랑했던 거겠죠. 저는 다시 그를 찾아가서 말을 해봐야 하는 건지 고민을 했습니다. 가서 말을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민을 했지만 완벽한 이별을 고하기 위해 저는 그가 있는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구치소의 교도소복을 입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보기 좋네. 구치소 밥이 잘 나오나 봐. 사실 찾아올까 오지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남아있을까 하고 말이야. 하지만 묻고 싶더라고.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 없어? 나한테서 언니를 보고 그동안 좋아한 거야? 처음에는 그랬던 것도 같아. 너를 처음 보는데 제니퍼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았으니까. 보면 볼수록 그녀가 떠올랐어. 그리고 너를 만나면서 너희는 결국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너무 다르더라. 그리고 너의 모습이 더 좋았어. 제니퍼는 항상 강하고 당당하고 사람 좋아했지만 너는 반대니까 오히려 나랑 더 맞는다고 생각했어. 오히려 제니퍼가 나를 너에게 보내주지 않았나 생각했어. 확실한 건 마지막은 너를 사랑했다는 거야. 그의 마음에 움찔거렸습니다. 마지막은 저를 사랑했다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을까요? 저는 두 손을 꽉 쥐고 마지막을 고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도 사랑했다니 나도 그 사랑에 답을 해줘야겠네. 우리는 여기서 이제 헤어지는 거야. 시작했으니 끝도 있어야지. 다시는 우리 마주치지 말자. 다시는 서로를 만나도 모르는 사람인 거야. 우연히 만나도 우리는 운명이 아닌 거야.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는 그를 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은 다시 정신착란 현상을 일으켜 정신감호소로 이송되었다더군요. 저 또한 공황장애가 찾아와 정신과 치료와 약을 먹게 되었죠. 그리고 언젠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를 닮았다는 언니가 묻혀있는 미국으로 가서 그녀를 만나고 싶네요. 어쩌면 언니가 저를 그에게서 구해주려고 그 웨딩드레스에 핏자국을 남겼나 싶기도 해요. 세상에는 기가 막히는 우연이 많다지만 어쩌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운명도 있나 봐요. 그것이 가져올 운명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결국은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요. 간절함이 집착에 가까워져 올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과한 건 모자란 것만 못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랑을 바라는지 한 번쯤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네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